부유한 상인의 사생아가 황제가 되었다. 황제의 어머니는 거대 과추와 사랑에 빠졌다. 이건 가벼운 소설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사기에 기록된 천년을 전해 내려온 궁중 스캔들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야. 청고일제라 불리는 이 남자는 진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을 건설하고 병마용을 만들었다. 그의 무덤 또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그는 진짜 영웅이었을까? 진시황은 분서객류와 연자제를 시행하여 천하를 공포에 빠뜨렸다. 불로장생을 위해 광적으로 불로초를 먹었다. 약물 중독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는 청고일제였을까? 아니면 일대폭군이었을까? 오늘은 여러분을 지식창고로 초대하고자 한다. 함께 진시황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자. 진시황의 출생에는 다양한 설과 의혹이 얽혀있다. 기원전 259년 전쟁이 끊이지 않던 조나라 한단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는 후에 중국을 통일할 첫 번째 황제 영정이다. 그는 진시황이 아닌가? 왜 조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영정의 즉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개할 것이 있다. 그의 부모는 아버지 자초와 어머니 조이다. 영정의 아버지 자초는 진나라 태자 중 한 명으로 귀하게 자랐지만 그의 생모 하이는 첩이었다. 서자인 자초는 사랑받지 못했다. 20명의 형제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게다가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진나라는 원교 근공의 전략을 취했다. 쉽게 말해 먼 나라와 친구가 되어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으로 굴복시킨다는 뜻이다. 사랑받지 못한 자초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이용되어 이웃 국가인 조나라에 인질로 보내졌다. 두 나라 간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직설적으로 말하면 없어도 되는 사람인 셈이다. 누가 여부리가 이 불운한 왕자를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을까? 여부리는 당시 유명하고 부유한 상인이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업을 했다. 그가 조나라에서 사업을 하던 중 자초를 만났다. 그는 바로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귀한 물건은 두고두고 쓸 수 있다. 여부리는 자초가 이 기화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미래에 분명히 대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왕자였지만 분명히 멋진 일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부리의 투자 직감이 말했다. 자초는 매우 투자 가치가 있는 잠재주라고. 그래서 여부리는 자초의 매니저가 되었다. 자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맥까지 소개해 주었다. 여부리는 자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여자가 참 예쁘구나.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첩 조이를 자초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로 인해 영정이 태어났다. 하지만 이 연말 새해와 같은 이 행동은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여부리는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 더욱 놀라운 것은 사기에 이런 기록도 있었다. 조이는 자초와 사귀기 전에 이미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정은 그의 친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소문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지만 이로 인해 영정의 출생에 큰 물음표가 생겼다. 여부리가 자초에게 접근한 이 행동이 자신의 친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였을까? 여부리의 계속된 정교한 계획 아래 자초는 무사히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진장량왕이 된 후 자신의 구세주 여부리를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짧디 짧은 3년 지나고 나서 자초는 왕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폐하가 붕어하셨습니다. 자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영정은 정상적인 인수 교육조차 받을 시간이 없었다. 13세에 불과했던 영정은 갑자기 진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국왕의 자리가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은커녕 장로들 사이에 내부 다툼조차 해결할 수 없었다. 영정은 마치 명목상의 CEO와 같았고 국가의 실권은 종부인 여부리의 손에 넘어갔다. 종부는 영정이 여불리를 부르는 존칭이다. 양아버지라는 뜻이다. 고대에는 가까운 중신에게 자주 사용했던 존칭이기도 하다. 영정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연애 소문 속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봐도 정말 의심스럽다. 여부리는 정치계의 고단수였고 눈치 하나 끝내주는 상인이었다. 한 나라의 재상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런 늙은 여우 앞에서 영정은 입도 뻥끗 못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외가 가문들도 하나같이 권력 게임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눈이 돌아 있었다. 그래서 영정은 적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권력에 대한 야망도 끝이 없었다. 그렇게 진시황은 6나라를 통일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되었다. 한편 진나라의 권력 싸움 속에서 여부리는 원래 넘버원 플레이어였다. 하지만 영정이 점점 성장하면서 권력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하자 여부리는 자초의 아내 조이와의 불륜이 들통나면 큰일 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굶주린 호랑이인 조이도 달래야 했기에 여부리는 그녀한테 어울릴 만한 남자들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결국 찾은 게 바로 노예였다. 노예는 원래 그냥 듣보잡이었다. 그는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게다가 남다른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 장점으로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을 정도였다. 노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노예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여부리는 완전 흥분해서 얘다 완벽한 썸남감이야 했고 그렇게 노예를 환관처럼 꾸며서 몰래 궁 안으로 들여보내 조이 곁에서 남첩으로 살게 했다. 언제나 조이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만족시켜 주었다. 노예도 자존심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나콘다로 조이를 휘어잡았다. 조이는 남들 눈을 피하기 위해 노예와 함께 궁을 떠나 둘의 관계는 급격히 뜨거워졌고 매일같이 천지개벽도 모르고 불타는 사랑에 빠진 상태였다. 결국 두 아이까지 낳게 되었다. 하지만 노예는 태후의 남첩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막대기로 후궁을 장악하고 심지어 세력을 키워 진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이는 노예를 장신호라는 칭호를 주었다. 혹시 그가 길다는 이유로 그런 별명을 붙인 걸까? 봉작을 받은 노예는 큰 땅과 군대를 손에 넣고 일반인에서 순식간에 진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으로 변했다. 그 권력이 너무 커서 여부리와 대등하게 맞서기도 했다. 조이는 그를 영정의 가짜 아버지라는 명목으로 국정 주요 업무에 참가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어린 진앙은 사실상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점점 욕심이 커진 노예는 이상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영정이 친정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 조이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는 사생아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얻게 되고 자신은 섭정왕이 될 수 있었다. 노예는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영정이 22세가 되어 정식으로 왕관을 쓰고 나서 정권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누군가가 영정에게 고발했다. 태후 조이와 노예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 일로 노예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는 먼저 손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궁중의 경계가 느슨한 밤에 병역을 일으켜 영정에게 왕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만할 틈도 없이 영정은 미리 첩보를 받고 노예의 군대를 물리쳤다. 노예야, 너는 그냥 이름을 입이 떡 벌어졌네로 바꾸는 게 낫겠어. 노예는 체포된 후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그의 당파는 삼족이 멸문당했고 본인 또한 거열형을 선고받았다. 그것은 바로 전설의 오체분시이다. 노예가 처형된 후 태후 조이는 그와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사생아를 왕위에 세우려고 했기에 영정에 의해 구금되어 차가운 궁전으로 보내졌다. 비록 노예는 세상을 떠났고 조이는 갇혔지만 이 궁중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큰 야망을 가진 사람 여부리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여부리는 여전히 영정의 큰 골칫거리였다. 여부리는 진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영정의 종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란을 겪고 나서 의심이 가득했던 영정은 여부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노예는 여부리가 후궁에 데려온 인물이었으니 영정은 권력을 완전히 쥐기 위해 여부리에게 손을 대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여부리의 재상직을 해임하고 그를 자신의 고향인 낙양으로 추방했다. 이렇게 여부리와 진나라 정치의 연을 끊으려고 했다. 하지만 여부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옛 신하들과 비밀리에 연락하며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 했다. 이 행동은 영정의 눈에 불쾌하게 비춰졌고 영정은 즉시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여부리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해? 국가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아직도 친한 척하며 제게 아버지처럼 말씀하시나? 빨리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내 앞에서 꺼져버려. 이 편지를 보자마자 여부리는 결국 영정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더 끔찍한 보복을 받을까봐 두려워졌다. 여부리는 독약을 마시고 자신의 생을 끝내버렸다. 황제를 영어로는 엠퍼어라고 한다. 영어에서 엠퍼어와 킹의 차이점을 아는가? 킹도 나라의 군주를 뜻하지만 엠퍼어랑 제일 큰 차이점은 엠퍼어는 제국 전체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서양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엠퍼어는 로마 황제자. 보통 황제가 다스리는 영토는 엄청 넓어서 여러 속국이나 조공바치는 소왕국들까지 포함되기도 하고 심지어 대륙 여러 개를 걸치기도 한다. 킹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명칭이야. 지금도 황제라는 칭호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남아있다. 바로 일본 천황다. 물론 일본 영토는 로마랑 비교 불가이긴 하지만 반면에 킹은 상대적으로 영토도 작고 권한도 제한적이다. 가장 유명한 킹 하면 지금은 얼마 전에 즉위한 영국의 찰스 3세. 이분이 바로 킹이라는 칭호를 쓰는 대표적인 예다. 이런 실용적인 영어 표현 더 알고 싶다면 그럼 지금 바로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고 한정 할인 쿠폰 받아가세요. 어메이징 토커에서 같이 영어를 배워봐요. No way! Amazing Talker has more than 10,000 tutors worldwide and millions of students. It's one of the top 3 one-on-one online tutoring platforms globally? You can even book a trial lesson with the teacher first to decide whether to buy a course. Huh, and you can choose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the lessons yourself! And guess what? They even have AI matching to help you find the most suitable teacher. Unbelievable! You can find tutors for any subject. Math, Chinese, chemistry? All these subjects have professional teachers offering customized courses. Huh? This is incredible. Is there anything else even more amazing? Clicking on the comment even gives you a $10 coupon. 영정은 천하를 통일하려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위험을 자초한 혼란을 겪은 후 그는 이미 지쳐버렸다. 여부리와 조이는 진나라 사람도 아닌데 나라에 이렇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영정은 결심했다. 진나라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다 쫓아내겠다고. 너 잠깐 나가 있어. 이 명령이 내려지자 각국의 책사들은 모두 불안해하며 서둘러 짐을 싸고 도망갈 준비를 했다. 그들 중에서 초나라 출신인 이사는 자신이 나서서 역사상 아주 유명한 간축객서를 썼다. 다들 국어 시간에 읽어본 적 있을 것이다. 간축객서에서는 진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가 외국의 인재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약 영정이 해외 인재를 다 쫓아내버린다면 누가 남아서 나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이사의 글에는 하나하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정은 이 글을 읽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중용해서 국가의 비밀 참모들로 삼았다. 그렇게 통일그룹이 형성되었다. 인재들의 도움으로 영정은 본격적으로 정복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전국의 칠홍 중 진나라를 제외하고 동쪽에는 제나라, 남쪽에는 초나라가 있었다. 북쪽에 연나라, 바다와 접하지 않는 세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영정은 연이어 옆 나라인 한나라를 정복하고 어릴 적 고향인 조나라도 멸망시켰다. 조나라의 멸망은 연나라의 태자 단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진나라가 결국 연나라로 목표를 돌릴 거라는 걸 깨닫고 먼저 선제 공격을 결심했다. 그리고 영정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 계획을 세웠다. 태자단은 강력한 무공을 가진 암살자 형가를 불러들여 지도를 전달하는 계책을 꾸미게 했다. 그는 형가에게 정성껏 만든 연나라의 지도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배신한 진나라 장수의 머리를 들고 영정 앞에 나타나 진나라에 항복하는 척했다. 의심이 많은 영정은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책사와 무사는 칼을 차지 말 것. 영정은 눈앞에 있는 형가가 두 손 가득 진나라에 보낼 선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 선물 중 하나인 지도를 펼쳤을 때 안에
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순간 현가는 즉시 칼을 꺼내 영정을 찔렀고 궁전 안에서 영정과 현가는 추격전과 위험한 대결을 벌였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황제의 암살 사건다. 영정은 현가가 실수한 순간을 이용하여 칼을 뽑아 반격했다. 영정은 현가가 연나라에서 보낸 암살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연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연나라 왕은 놀라서 즉시 밤새 도망쳤지만 결국 진나라에 붙잡혔다. 연나라는 완전히 멸망했다. 위나라의 운명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 진나라 군대는 위나라의 제방을 무너뜨려 황하의 물이 수도인 대량에 쏟아지게 했다.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위나라는 이 홍수를 대처할 수 없었다. 결국 항복했다. 영정의 대군은 거침없이 다음으로 넓은 땅을 가진 초나라와 제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했다. 마침내 그는 천하통일의 야망을 이루었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앙 집권 국가를 세웠다. 진나라 승리의 자리에 오른 영정은 자신이 사망의 덕 오제의 공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설 속의 통치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황제라고 불러. 그렇게 해서 진나라 왕 영정은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되었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가진 통치자가 되었다. 진시황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둔 후 수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진나라가 어떻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나의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기했다. 사실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6나라는 혼자 싸운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합종 전략을 기억하는가? 당시 다른 6나라는 진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막기 위해 인근 나라들과 연합해서 진나라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후반에 6나라의 갈등이 심해졌다. 모두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나라는 연행 전략을 펼쳤다. 각 나라에 비밀을 퍼뜨리고 일부에는 혜택을 주면서 깨국 연합국을 단결을 방해했다. 마치 흩어진 모래알처럼 결국 전멸하게 되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놀라운 기세로 연속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먼저 그는 주나라 이래의 토지 분봉제를 폐지하고 직접 군현제도를 시행했다. 국가를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들이 이끌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역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나라의 제후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왕처럼 군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전쟁 끝에 진시황의 중앙 집권 강박증이 완전히 발현되었다. 사람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민간의 모든 무기를 수거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무기를 다시 녹여서 12개의 거대한 청동상으로 만들었다. 이는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상징한다. 또한 진시황은 위협적인 부유한 사람들과 귀족들의 수도인 함량으로 이주 계획을 추진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항상 지켜볼 수 있고 감시하기 쉽고 안전하다. 루이 14세와 비슷한가? 하지만 진시황의 통일 대업은 국가의 영토에만 그치지 않았다. 도량형을 통일하고 문자와 화폐도 통일하려고 했다. 진시황이 강력하게 추진한 차동계 서동문 정책은 모든 지역의 측량 표준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상업 무역 및 행정 운영이 더 원활해졌다. 그 외에도 진시황은 소전을 공식 문자로 정하고 문서 처리도 훨씬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각 지역 문화의 융합도 강화시켰다. 전국 통용 화폐를 도입해 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개혁은 진나라의 통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중국의 2000년이 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진시황은 고압적인 법가의 통치를 도입하고 연좌제를 실행했다. 이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 함께 벌을 받는 것이다. 엄격한 형벌과 법의 시행은 표면적으로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었다. 비록 진나라를 세웠지만 북쪽에는 여전히 흉노의 위협이 있어서 진시황은 백성을 징집하기로 결정했다. 진시황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만리장성을 건설했다. 백성에게 장성을 건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도 만들게 했고 운하도 건설하게 했다. 심지어 시청이나 아방구, 심지어 자신의 무덤까지도 짓게 했다. 진시황 제발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줘. 너무 욕심부리지 마. 진나라 백성들은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로마의 노예들과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초과 근무 수당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극도로 힘든 일을 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했다. 힘든 유혹 외에도 정부가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진시황은 심지어 백성들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했다. 분석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통제를 좋아하는 진시황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갖는 걸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법과 사상과 맞지 않는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특히 충효인을 강조한 유학의 경전을 근본적으로는 유학을 삭제한 것이다. 그는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도서만 남겼다. 그 결과 많은 문화가 담긴 고전이 영원히 사라졌다. 이는 당시 지식 전승에 큰 타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더 나아가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도사와 유생들을 산채로 묻었다. 진시황 영정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들었다. 그가 추진한 문자와 화폐의 표준화 업적은 전례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시행한 고압적인 정책으로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진시황의 강력한 통치가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의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통치 방식은 결국 진나라 멸망의 신호가 되기도 했다. 후세 사람들은 진시황에 대해 영원한 황제 아니면 폭군이라고 평가한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시황은 진정 영원한 황제가 되기 위해 6개 나라를 통일한 후 여러 곳을 다니며 불사의 약을 찾았다. 자신이 불로불사의 존재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다로 보내 전설 속의 복례산을 찾게 했다. 그곳의 신선들이 최고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점점 더 늙어가는 모습을 보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진시황은 불사의 약을 찾기 위해 자신이 직접 각지로 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행이 진행됨에 따라 기이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마치 전 세계가 그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진시황이 죽기 1년 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그 운석은 오늘날의 허난 지역에 떨어졌다. 운석에는 진시황의 죽음으로 대지가 분열된다고 새겨져 있었다. 진시황이 죽은 후 대지가 분열된다는 혼란의 예언이 담겨 있었다. 진시황은 이를 알게 된 후 크게 격분했다. 심지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무서운 일이 발생했다. 진시황이 배를 타고 동쪽으로 순행할 때 바다 위에 거대한 괴어가 나타났다. 진시황은 이 물고기가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다. 그 물고기를 제거하면 불사의 약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괴어를 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진시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게다가 진시황은 수은이 포함된 불사의 약을 장기간 복용했다.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말은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순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하북의 행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한 시대를 대표한 황제는 불사의 길을 추구하다가 사망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 영정 향연 49세 당시의 재상인 조고와 이사는 진시황의 죽음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올까봐 두려워했다. 백성들 심지어 군장들까지도 그의 횡포를 오랜 시간 참아왔기 때문이야. 그들은 진시황의 죽음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진시황의 시체를 수도인 함량으로 운반했다.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엄청나게 냄새나는 생선을 잔뜩 구입해 연구차에 넣었다. 이 끔찍하고 기이한 처리 방식은 진시황의 죽음에 신비로운 색을 더했다. 이게 오히려 눈에 더 띄지 않았을까? 진시황의 말년은 불사의 방법을 찾는 데 허비되었다. 그가 불사의 약을 찾기도 전에 불사의 약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고 무덤으로 향하게 되었다.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무덤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지었다. 하지만 사실 영정의 나이는 고작 14세였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것은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진시황을 위해 과장한 것이다. 사기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진시황의 지하 궁전은 미니어처 세계와 같았다. 수은을 사용해 강과 바다를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보석들이 별처럼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도굴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하 궁전 안에는 함정이 있었다. 누구든지 감히 침입한다면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비록 무덤 주변의 병마용이 먼저 발굴되었지만 각각 생동감 있고 탄탄한 몸매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진시황릉의 핵심 지역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의 토양에 고농도의 수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사기에 묘사된 무덤의 수은 흐름을 증명해 주었다. 그 무덤을 건설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다. 진시황은 무덤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공 후 장인들을 모두 그 안에 산채로 묻으라고 명령했다. 너무 산채로 묻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닌가?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황제 무덤에 대해 과연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 고고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은 문화재를 발굴하여 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굴꾼들이 몰래 발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2000년 전의 물건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단으로 발굴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이미 발굴된 병마용들이 그 위에다 이미 회색빛으로 변해버렸다. 병마용은 묻혀있을 때와 발굴 당시에는 아주 화려한 색이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더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정보란 링크를 클릭하여 어메이징 토커에서 딱 맞는 선생님을 찾아 영어를 배워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관리자가 진시황처럼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시기와 상황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시 세계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건 단순히 한마디로 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만약 그때가 6나라일 때였다면 그는 훌륭한 군주였을 거예요. 아마 작은 나라였더라도 이미 통일된 상태였다면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일 수도 있어요. 그건 회사 관리와 같아요. 사실 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동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경영도 유연해야겠죠? 말하자면 굉장히 진지한 문제네요.